앞서 이제 비트코인의 일시적인 폭등까지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의도로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앞서서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투자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지는 대목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디지털 금융과 또 사물 인터넷, 스마트 제조, 공급망 관리, 디지털 자산 거래 등 혁신적인 산업을 예로 들면서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발언권과 규정 제정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블록체인의 표준화 연구의 강화도 아울러 주문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엔 우리나라의 공공 부문에서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확대는 물론이고 방위산업청 또 조달청을 비롯한 정부기관들의 참여와 시스템 도입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에게는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들이 투자의 대상으로만 인식되면서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보다는 이제 시장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기술에 대한 현재의 진단을 간단히 해보고 미래 전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통찰력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율, 공정, 투명, 보안 등의 속성이 생산과 분배 그리고 소비 과정에서 확산된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핵심 요인은 무엇보다도 참여자들 사이에 공감과 신뢰 자본의 확보 그리고 법과 제도적인 정비가 전제로 된 데이터 이코노미, 토큰 이코노미 그리고 플랫폼 이코노미의 세 축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시공간적으로 결합하는 동력이 다름 아닌 블록체인 기술. 그 공식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깊은 관심을 갖고 이제 전체 참석은 제가 또 대전에 내려가야 못하게 되는데 좀 참석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블록체인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내빈분들, 특별히 이제 히스템 원장 역임하신 우리 임미철 박사님 축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또 아직 못 오셨는데 우리 세양대학교 조성과 부총장님, 또 주제 강연을 하실 최문정 센터장님, 그리고 고려대 김영중 교수님,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박용주 팀장님, 또 법무법인 린의 구태영 변호사님. 또 이제 각 서비스를 발표하실 그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 기업의 관계자분들과 또 오늘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너무 수고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우리 블록체인 기술연구소 이정민 대표님과 또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카이스트라는 그 거대한 회사가 우리에게 후원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제 약자이고 이제 이 연구센터를 만들게 된 취지는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고 또 일명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제 기술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그에 따른 이제 경제 생태계의 변화 또 사회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함께 연구하고 또 법률과 규제 문제 그리고 지식재산권의 이슈들을 이제 학제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올해 여름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컨퍼런스가 저희가 이제 공식적인 첫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고 사회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얼마나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 영향 평가라는 블록체인 기술을 한번 들여다봤기 때문에 키스텝에서 하고 있는 기술 영향 평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 영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거의 고유명사로 딱 잡혀져 있는 기술인 명칭입니다. 사실 테크놀로지하고 어세스먼트는 일반적으로 쓰는 그냥 일반 보통 명사인데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해가지고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 말이고요.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고 유럽에서는 1980년대부터 유럽 주요 나라에서 모두 그런 특별한 기관들이 있어서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들을 굉장히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2001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라는 그 법에 기술영향 평가가 의무화되며 들어감으로써 2003년부터 기술영향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요. 2011년부터는 매년 실시한다고 그렇게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제 매년 1개 내지 2개 기술에 대해서 최근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 영향을 그럼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실 우리가 뭘 평가한다 그러면은 그 관련되는 전문가분들만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기술 영향 평가는 그 과학기술에 관련되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를 모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과학기술이 사회, 문화, 환경, 윤리 이런 것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과학
전문가들 모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학과 교수님이라든지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철학과 교수님 등 다양한 분들의 전문가분들이 오시고요. 또 이와 함께 시민 포럼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막상 그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도 같이 논의하면서 그 두 그룹이 같이 논의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매년 기술 영향 평가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 정보 자료 보면 투쟁 체계를 어떻게 했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사실 여기 대상기술 분석 회의, 그다음 기술 영향 평가위원회, 시민 포럼, 온라인 시민협회 여기가 기술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주요 그룹들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소속돼 있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지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과학기술의 가장 상위 기관인 과학기술자문회의에 안건을 해마다 보고되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부터 기술영향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떤 기술에 대해서 기술영향평가를 했냐를 여기 이제 이 표에 정리를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융합기술, MBIT 융합기술을 했었고요. 최근 걸 보면은 작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 영향평가, 그 전년도엔 이 바이오 인공장기. 그 중에서는 내 돈을 내가 찾아오는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풀 방식이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규정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2017년 말에는 송금 하나 하는데 $50씩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송금 수수료가 되게 높아진 거죠. 수수료가 요새는 이 정도로 내려와서 한 $4 뭐 이 정도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이게 그 비트코인 SV라는 거거든요. 얘는 뭐 거의 그 센트 단위로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도 지금 송금이 가능해서 우리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송금을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비트코인을 이용하면 우리가 이 결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평균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옛날에 결제를 하려고 일본에서 했었는데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가 물건 사고 가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려고 그랬더니 10분 기다리세요. 이렇게 하면 그 슈퍼마켓 망하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에서 저 돈이 이중 지불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써도 되고요. 또 그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그 보험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불 보증해주는 회사들이 개입을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돌리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버추얼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OS가 다르고 하드웨어가 다르더라도 다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는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글로벌 컴퓨터라고 하는, 이더리움을 글로벌 컴퓨터라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런 그 EVM을 만들어서 작동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잘 동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코인하고 이제 토큰하고를 좀 나눠놨는데요. 이건 제가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여기 이제 FATF라고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곳들은 그 버추얼 에셋에 대한 서비스 프로바이더, VASP라고 바스프라고 하는 그런 기관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 트래블 룰이라는 걸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권 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제 여권에 어디 다녔는지 다 그 기록이 남는 것처럼, 자, 제가 은행에서 거래를 하면 내가 상대편에게 얼마를 보냈고 그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한 기록을 다 남겼다가 감독기관에서 그 자료 내놔 그러면 그 자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하게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신원 확인, KYC, 그 다음에 AML 뭐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도 요새 다 여러분이 이제 그 신원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거래소는 다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분산 금융에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있고, 신뢰 기관이 없을지라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신뢰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얘를 가격이 오르면 좋고 내리면 슬퍼하고 이런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보는데 거기에 얘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전문 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는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농도와 사업화 전략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요, 인터넷에서 당신이 강아지라고 하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라는 표어를 두고 93년도에 뉴요커라는 잡지에 실린 사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온라인상에서 지금 당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당신이 맞느냐 라는, 인터넷상에서 이제 정보의 교환은 수평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졌지만 그 정보의 주체에 대한 어떤 진위성, 그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합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주단의 부재를 뽑고 있는 사파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향후의 블록체인 기술이 커다란 기여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비즈니스 구조는요, 플랫폼 사업자와 그 플랫폼을 무대로 해서 활동할 다수의 참여자들이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블록체인, 비즈니스 스트럭처가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기존 인프라에는 플랫폼 사업자와 또 참여자로서 참여하는 그 파트너들이 DB도 운영을 따로 해야 되고요. 또 데이터 전송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등 시스템 그 운영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성수에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될 그 진입 장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많은 비즈니스들이 저런 장벽을 통해서 그 성공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지 못하고 쓰러져 왔습니다. 근데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적용이 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플랫폼 사업자들과 기반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와 퍼블릭 키의 구동은 그 뒷단에 감춰서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확장성과 탈중앙화의 사이에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개발했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블록체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처럼 기존에는 블록체인 기술 분야가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완전히 나눠져 있었어요. 퍼블릭은 아무나 노드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대신에 정보 보안이 굉장히 낮았고요.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세계는 특정 참여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대신에 정보 보안 기능은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블록체인이 다양한 분야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고 지금 폭발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 프라이빗 블록체인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기능 요구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노드들이 새롭게 마구마구 진입을 해줄 수 있도록 솔루션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의 민감 정보까지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아시다시피 블록체인은 블록 사이즈에 한계가 있어서 대용량 데이터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용량 데이터까지 처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블록체인이 지금 분야가 점차 경계가 허물어져 있다고 지금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레지스 엔터프라이즈를 특히 비금융 분야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공, 의료 이런 그 비금융 상대 분야의 특화된 기능을 지원하는 쪽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을 개발했고요. 레지스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런칭을 했습니다. 저희 레지스 엔터프라이즈의 특장점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손쉬운 신규 노드 짓기, 두 번째는 대용량 민감 정보의 보호, 세 번째는 하나의 채널 안에 다중 채널, 독립된 채널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고요. 네 번째로는 탁월한 거래 처리 속도입니다. 기존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하고 비교되는 차별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 재단이 주도하고 있는 모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프라이빗 솔루션이 지금 기존 프라이빗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자원 제어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요, 그 솔루션은요, 그 트래픽 발생에는 통제 수단이 없어요. 출발부터 프라이빗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블록체인은 그 네트워크 사용량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토큰 이코노미하고 연계를 해서 자원 사용량에 대해서 토큰으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는 게 기본 구조입니다. 근데 그런 구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발생에는 통제 수단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시작된 기술이기 때문에 트래픽 발생에 대한 통제가 가능합니다. 계정 기반의 어떤 그 자원 할당의 제한을 통해서요. 그러면서 디도스 공격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채널 간 상호작용입니다. 기존 프라이빗 블록체인 솔루션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채널을 별도로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신원 검증이 되지 않은 일반인들이다 보니까 배송 물품 맡기가 좀 부담스럽죠. 마지막으로 일반인이다 보니까 늘상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을 상시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생각을 하겠고요.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각종 브로셔를 다운받아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쪽 관련해서는 그 추후에 다른 발표자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 중동 시장도 저희 레지스텔러 엔터프라이즈 지금 중동에서 그 아랍에미리트 연합 소속 국가인 두바이에서 블록체인 전략 2021이라는 타이틀로 모든 정부 인프라를 블록체인으로 꾸미려는 계획이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현지의 비즈니스 그룹과 저희 현지 합작법의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다음 매출 목표인 사업화 전략에서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I'll try to get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leave it translated.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What's one I think I get to represent entire Asia. Absolutely. We're not family here o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있었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the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m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the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뭐라고 있는 걸까요? Well, it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 rather has a question. No takers. No takers. No takers. Oh, this is good. 참 난감합니다.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잠이 깨지 않습니까? 잠이 안 깼어요? 다 졸고 계시는데 왜 잠이 깼어요? 창피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그 뚜껑에서 내게 된 동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한 페이지. 그러니까요, 기자들이 이렇게 된 데는 학교의 수업을 우리가 보면 알죠. 조용히 해! 시끄러! 이런 얘기 학교다니면서 좀 들으셨나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네,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네. 그런 얘기 자꾸 듣다 보니까 강의, 선을 두고 질문한다는 엄지의 문제는 강의 환경이 하루 공부는 안 하고 맨 집에서 이게 뭐니? 동영상 찍는 게 공부보다 더 재밌고 흥미롭단 말이에요. 아빠는 유튜브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진아야, 아빠도 알아. 요즘 학생들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는 거. 하지만 유튜버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빠가 뭐라 해도 난 유튜버로 성공할 거예요. 진아야, 이것 좀 봐봐. 초중고 교과서 내용 중에서 진아가 가르칠 수 있는 내용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동갑의 앱에 올려 조회수가 높아지면 전자명함과 인증서도 받을 수 있고 더욱더 좋은 건 용돈 포인트가 어마어마해. 그래도 공부는 싫은걸요? 진아야, 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유튜버 활동도 하고 동갑에 똥산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아빠, 나 똥쟁이 됐어요. 아는 것만 가르치는데도 아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간단히 찍어서 올려도 되니까 편해요. 똥쟁이 되니까 보너스 후원금도 많이 받았고요. 매일매일 용돈이 쌓여요. 뚜껑의 덕에 부자가 됐어요. 용돈 부자, 마음 부자. 이런 방식으로 좋은데 약간 수많은 사례가 EBS 프로그램을 있는 거 아시잖아요. 동영상으로. 그죠? 그 사례 읽고 보여드리고요. 뭐 얼굴 나가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순간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편하게 누든지 자기 방법으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가지는 교육적 가치는요. 넘어갑니다. 경제적 보상을 경험하는 가치, 지구촌을 경험하는 가치. 한국 애들은 영어를 가르쳐야 되지만 대부분 한국말로 가르치겠죠. 편하게 영어로 가르치겠죠. 러시아어로 가르치겠죠.
인수분해를 각각 방법으로 밝혀서 공학을 배우는데 도움되겠죠? 뭐 정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조합해 하는 가치, 성취하는 경험하는 가치, 상대와 함께 더불어 또 공부하는 가치, 리더십과 창의적 사고를 경험하는 가치 엄청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책까지 있었어요. 사교육비 문제 해결됩니다. 청소년 문제 개선돼요. 청년 실업 당연히 해소되죠. 여기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생깁니다. 자기도 진정한 자기도가 비로소 구현되는 거죠. 저출산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4차 산업 개발에 도움되는 거죠. 교육 한류 여러 가지 예능 한류 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무슨 한류요? 교육 한류! 교육 한류! 교육 한류! 가전 사업자들은 비세형독이 있습니다. 정부를 상당히 원망하고 있죠. 지금 기사가 지금 올해 8월 기사,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신문하고 경제신문에 나온 기사에 보도 지금 정부 믿고 투자했다가 사업자도 다 빚돈이 됐다고 여기저기 아우성입니다. 공급자는 증가하고 수익성은 악화되고. 그래서 REC 이 매매 가격의 관리가 필요한데 정부도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나온 정부의 대책이 이겁니다.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이거 누군가 이거를 가격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막연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만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중개사업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못하는 이유는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사업자도 이걸 해서 돈이 돼야지 뭘 중개를 해주고 그러는데 실제 이 중개 대상이 1메가와트 미만의 아주 소형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개를 해주는 건데 1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사업자는 대부분 노후 자금을 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아서 발전소를 차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연금 수익식으로 받으려고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시드물을 대부분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했는데 지금 빚에 쫓겨서 자기 집까지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이 시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그래서 중개사업자한테 맡기라고 그러는데 중개사업자는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근데 수수료까지 내서 지금 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안 나오고 이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개사업자가 그런 거래조차가 복잡하고 REC 매매 가격 관리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임무가 있는데 중개사업자의 역할은 돈이 돼야지 그걸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실례로 들어서 중개사업자가 등록된 게 한 64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자와 계약한 업체는 5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그 조배숙 의원님이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에너지 사업의 핵심은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라고 정부에서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집중 난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 조배숙 의원님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해법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이 블록체인 기반의 클라우드 발전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라는 단어는 IT 업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름이라는 뜻이죠. 구름 속에 숨겨진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원격지에 있는 어떤 설비를 내가 임대해서 그 설비를 사지도 않고 저렴한 비용으로 리스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컨셉이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본 컨셉입니다. 저희가 그 나눠드린 그 브로셔 중에 에너지 이 블록체인 모델에서 저희가 브로셔에 첨가해서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 이 내용입니다. 저희 수익 모델은 뭐 간단합니다. 기존에는 그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직접 발전을 해서 그 REC 인증서를 KTX 그 한국전력 그 전력 거래 시장에 직접 주식 트레이딩 하듯이 매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사업자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내고 중개사업자는 되팔아주고. 그런데 중개사업자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가격에 안 팔아주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어요? 아무 책임 안 져요. 그 중개사업자는 일단 내다 팔기만 바쁘고. 근데 발전사업자는 원하는 만큼 수익은 못 얻고. 이거 악순환인 거죠. 이럴 때, 그리고 또 언제 팔릴지도 몰라요. 지금 이 REC 그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3년입니다. 근데 2년, 3년 지나도 못 파는 사업자들이 수두룩해요. 어떻게 파는지 모르고, 내가 팔아도 아무도 안 사고. 그래서 이 유효기간을 날리고 그냥 이 채권을 날리는 사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백억의 자산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제안하는 모델은 이 REC 인증서와 연동해서 REC 토큰을 발행할 겁니다. 이렇게 토큰을 발행하면 REC 트레이딩 전에 이미 현금화시켜서 여기 태양광 발전 사업자한테 현금을 발전 금액을 드리는 겁니다. 대신에 할인된 금액을 드리죠.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확정성을 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이런 이제 결제 시스템들을 다 써봤는데 이제 확실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요. 오직 그 사용자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이제 포획 발행사라든지 거래소 이런 다양한 이제 플레이어들의 이 니즈를 다 충족을 못 시키는 거죠. 오늘 그냥 사용자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실패를 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둬서 저희는 완전히 개방형으로 이 소다 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나 이더, 리플 등 뭐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코인들이 이 소다 플레이를 만나면 실생활 코인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간편하다. 저희는 이제 여러 기존 IT 기업들과 오픈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제를 하는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도 한 3초에서 5초면 결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확장성. 저희는 온리 유저에게만 사용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어요. 저희는 코인 발행서와 광고주, 이 소상공인들에게까지 확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 소다 플레이 내에서는 각종 코인 발행사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광고주들도 참여를 할 수가 있고 소상공인들도 이 소다 플레이 내에서 마음껏 광고를 하거나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소다 플레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다 플레이를 만드는데 저희가 한 2년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었고요. 지난달 특허 출원을 저희가 마치고 저희가 이번 주에 첫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로이드 갖고 있는 핸드폰 갖고 계신 분은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소다 플레이를 검색해서 지금 설치를 해보면은 저희가 시연 여기서 이제 지원이 안 돼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 텐데 까시면 바로 지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다 플레이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소다 플레이는 첫 번째로 마이닝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소다 플레이를 제가 개발할 때 가장 포커스를 맞췄던 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이용 패턴, 사용 습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가요? 요즘 사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찍는 거죠, 찍는 거. 밥 먹을 때 찍고, 사진 찍고, 어디 가서 찍고, 이 찍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컨퍼런스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핸드폰을 들이미는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어디를 갈 거나 보상을 받을 때도 핸드폰을 들이밀어서 적립을 받고 그래서 이 핸드폰을 내미는 문화, 그 다음에 찍는 문화 이 두 가지 행동 패턴에 포커스를 맞춰서 소다 플레이를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그래서 마이닝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소다 플레이 첫 번째 화면인데요. 소다 플레이를 키면 내 위치를 기반으로 이렇게 마이닝할 수 있는 핀이 꽂혀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렇게 녹색 지점들은 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지점들이 꽂혀져 있는데요. 현재 소다 플레이를 까시면 전국에 한 10만 개 사용처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실제 소다 플레이를 깔게 되면 전국에 있는 10만 군데 사용처에서 실제로 비트코인을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이디야 커피를 사드실 수도 있는 거고 던킨도너츠 가서 도너츠를 사 먹을 수도 있고 CJ에 가서 영화도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70만 군데의 API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용자들은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마이닝 지점에 가서 AR을 키면 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AR 위에 토큰 형태의 아이콘이 뜨게 되고요. 동영상 플레이 형태의 아이콘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 형태의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요. 해당 동영상이 나오고 그걸 보고 나면은 해당 코인이 드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최고 시스템에 따른 코인 재단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저희는 문서를 개방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뷰티 관련된 코인들은 올리브영이라든지 뷰티 관련된 장소에 다 본인들의 코인을 에어드랍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코인이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한 방에 에어드랍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코인들이다. 그럼 기획사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콘서트홀에 저희가 해당 코인들을 에어드랍 할 수 있게 한 방에 다 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자들은 소다 플레이를 통해서 다양한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저희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 지역에 이런 지금 제휴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런 무료 만화방 기능도 저희가 에어드랍 존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정 지역에 가면 만화방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그 지역에 한해서는 만화를 무료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당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유료로 전환되게 되죠. 그 다음에 저희가 게임존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가면은 이 유료로 쓰던 게임들이 무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유료로 전환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재미들을 저희가 주려고 이 앱을 만들었고요. 상당히 많은 IT 기업들이 저희 소다 플레이에 굉장한 관심을 지금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고주들인데요. 많은 광고들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광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배민이나 요기요니까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빈민이나 이렇게 광고할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올지 측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딩을 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상에 노출되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지하철에 가서 광고를 보더라도 이 지하철 광고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저희는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마이닝 기반의 광고이기 때문에 이 광고 효과가 없게 되면 코인이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있어야지만 이런 코인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들은 합리적으로 광고비를 지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의 지갑에 넣고 광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저희 플랫폼으로 이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광고를 중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처음처럼 소주 광고를 한다. 그러면 주점이라든지 고깃집에 저희가 한 방에 그 처음처럼 광고를 병이 돌아가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고깃집 가서 사용자들은 AR을 켜고 그 처음처럼 광고를 보게 되면 해당 코인을 또 에어드랍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걸로 바로 결제에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광고주들도 뭐 마음껏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저희 허락을 받지 않고도 뭐 기본적인 그 정보만 적게 되면은 이런 마이닝을 마음껏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용처인데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10만 개 사용처를 쓸 수 있게 했냐. 요게 이제 저희 특허 출원의 이제 주된 그 아이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실생활 프로젝트를 하는 팀들이 이 사용처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왜냐면 제가 찾아가더라도 거의 뭐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아시겠지만 QR코드 형태로 뭐 결제를 받는다? 그건 속도 때문에 다 안 되는 거 다 이미 다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이 모바일 상품권을 갖다가 페이 형태로 바꾼 걸 갖다가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용처를 누르게 되면 자기 위치 기반으로 모바일 상품권이 쫙 진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소다플레이 까셔서 사용처를 딱 누르게 되면 이 근처에서 쓸 수 있는 GS25라든지 이디야, 비스킷아리스가 쭉 가까운 위치별로 뜨게 됩니다. 그럼 그걸 바로 클릭해서 본인의 코인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일일이 이런 일반 가맹점들하고 저희가 정산을 볼 필요가 없어요. 보통 이제 가맹점을 확보할 때 이런 블록체인 기업들이 고민하는 게 세무회계 어떻게 하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희는 그 국내에 있는 유수의 그 결제 대행사들과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결제 대행사들하고만 저희가 정산을 하고, 결제 대행사들은 이미 이 가맹점들하고 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맹점들이 제일 싫어하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해소가 된 겁니다. 정산하고 뭐 코인으로 결제해주세요 이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모두 소다플레이 내에서 결제를 하고 핸드폰만 들이대게 되면은 스캔해서 바로 결제가 됩니다. 보통 3초에서 5초 정도면은 끝나는 거를 저희가 확인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소다플레이 까셔서 이 위에 지금 떠 있습니다. 지금 뭔가가 지금 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근처에 있는 것도 한번 마이닝을 해보시고요. 이 근처에서 한번 본인이 사시는 지역에서도 한번 소다플레이를 통해서 결제를 한번 해보는 특이한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 현재는 한 10만 개 가맹점이 확보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저희가 한 30만 개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다플레이의 이제 장점은 또 뭐냐면 이 월렛을 갖고 있다는 건데, 이 실생활 코인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월렛 분야가 굉장히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페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보안이 뚫리게 되면 이 페이 시스템을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용성의 확장성과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하는데, 저희가 보안 부분까지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소다 월렛 부분은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비트베리와 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비트베리의 보안을 이용해서 이 소다 월렛을 다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소다 월렛에는 다양한 재단의 코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페어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 소다 포인트하고 교환돼서 바로 실생활에 쓰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용 편의성은 뭐 비트베리를 써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그 카카오톡과 연결이 돼서 뭐 불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파트너십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텔레콤의 와이파이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건 뭐 굳이 뭐 코인하고 관계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트래픽을 저희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소다 포인트로 통합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존에 이제 다 갖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들을 다 합산해서 저희 소다 포인트로 통합할 수 있는 거를 해놨고요. 이 소다 포인트로 바꾸면 어떤 이점이 있냐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소멸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5년 되면 신용카드 포인트 다 소멸되잖아요. 연간 보통 한 1,000억에서 1,300억이 매년 소멸됩니다. 지금 현재 쌓여있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매년 한 3조 정도가 되고요. 그 중에 2조는 다
사용이 되고 한 1조 정도가 잔존하고 있고 1,300억이 소멸되는데 그 신용카드 포인트들을 저희 소다 포인트로 이제 교환하는 작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월간 저희가 한 120만 건의 푸시를 쏠 예정이고요. 그 중에 한 400억 정도가 이제 이 소다 포인트로 연동되지 않을까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십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저희는 빅티베리가 연동돼 있어서 이제 그 투웨이 인증이 가능해서 뭐 지문이나 뭐 6자리 비밀번호 등으로 쉽게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다플레이는 정식 서비스는 이제 저희가 11월 8일날 정식 서비스 1차 서비스를 오픈을 했고요. 아니 이번 주 월요일날 했고요. 11월 8일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텔레콤의 그 앱과 저희가 연동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저희가 그 월요일날 연동을 했다가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8일날 재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00만 정도 되는 텔레콤의 고객들의 이제 유입이 소다플레이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글로벌라이징도 계획을 하고 있어서 현재 대만과 중국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는 게 이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마케팅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중국인 관광객들을 모집하는 가이드들이 수입이 이제 관광객을 모집해서는 수입이 없어요. 보통 명동이나 이런 데서 쇼핑을 시켜야지 그 쇼핑 수익의 30%를 보통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환전할 수 있는 환전 비용이 이제 합법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를 환전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가이드들의 수익이 많지 않겠죠. 그래서 가이드들이 어떤 요청이 먼저 오냐면 소다플레이를 중국어처럼 빨리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이미 10만 개 사용처에서 모든 비트코인, 모든 이더리움, 리플 다 쓸 수 있습니다. 하게 될 때 좀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보는 시장은 이렇게 수천 개의 기업들이 토큰을 발행했을 때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 수천 개의 지갑들을 다 깔아서 사용할 것인가? 저희는 그 부분에 좀 해결을 해드리고자 이 와스 기반의 블록체인 지갑을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먼저 그 암호화폐 지갑의 진화 과정을 보시면은 뭐 기존에 나왔던 수십 개의 암호화폐 지갑들은 단순한 입출금 기능만 있는데요. 저희 체인 브릿지가 타겟하는 제 3세대 그 암호화폐 지갑은 기업에게는 마케팅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고객에게는 좀 코인은 에어드랍을 받는 그 보상을 극대화하는 그 크립토 비즈니스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인 브릿지 지갑의 특징은 그 보시다시피 그 한 7개의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발행한 코인과 이러한 기업들의 서비스를 저희 지갑과 연동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트너 사회 회원 600만 명을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희 체인 브릿지 지갑이 와스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 지갑은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을 떠나서 에어드랍이 많이 되는 지갑이구나 라고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왜 토큰을 발행을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현대 기업에서는 만약 기업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케팅을 확대하고 싶으면은 쿠폰을 발행하거나 아니면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페이스북 같은 데 광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업이 토큰을 발행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는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받은 쿠폰을 회원 가입하진 않았지만 토큰을 그 고객에게 뿌리는 거죠. 뿌려서 야 너한테 코인 줄 테니까 우리 홈페이지 가서 가입을 해. 한번 써봐. 라고 좀 더 정밀하게 고객들의 행동을 유도해가면서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기업은 이러한 활동을 에어드랍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저희 체인 브릿지 지갑을 사용하게 되면은 모든 회원들은 기업들이 발행한 이러한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체인 브릿지를 발행한 코인을 홀드를 하게 되면은 이러한 고객들에게는 에어드랍의 종류나 개수가 더 증가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 저희 지갑은 암호화폐 지갑이지만 왜 마케팅 파트너가 되는 와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와스 플랫폼이라는 것은 저희 지갑이 가지는 다양한 마케팅 기능 중에서 기업이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 코인과 저희 지갑을 연동을 하고 저희 지갑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그 신규 회원을 유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코인의 가치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락업이라던가 코인을 수합한다던가 스테이킹을 하는 기능들은 저희가 유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저희 지갑에서 제공하는 이런 와스 시스템을 사용을 했을 때 회원 확보라든가 서비스의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매출 증대를 노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를 보여드리면은
저희 지갑 안에는 저희 지갑과 연동된 서비스가 지금 보여지게 되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연동할 수 있게 저희가 링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API를 통해서 그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와 저희 지갑을 쉽게 연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게 뭐 요즘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폐 지갑인데 BNB